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오늘 이 시간은 전 세계 폭넓은 영화 소식을 저희 멋대로 편협하게 전해드리는 위클리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베테의 가을 여심 우디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베테의 귀공자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왜 저러죠? 그리고 저는 매주 연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발탄 다크입니다. 요즘 치통 때문에 아, 많이 괴롭습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다크님 네. 옆자리가 굉장히 허전하네요. 아우, 너무 홀가분하고 좋은데요. 어떻게 제거하셨나요? 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 집 청소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저희도 스튜디오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한 것 큰 같습니다. 건 없어요. 큰 건 아우, 없어졌어. 왜 이렇게 그냥. 예. 뭐 어떻게 날씨가 하루하루 추워지고 또 해도 짧아지는데 뭐 특별한 일도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뭐 특별한 일이 일주일 만에 있었겠습니까? 다크님이 옆자리를 청소하신 게 가장 큰 일이네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베테 대장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 파고님은요. 또 오늘 좀 급한 그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저희 셋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디님 지난 뭐 일주일 동안 또 개인적으로 보고 감동받으신 영화나 아니면 뭐 이슈 있으신지. 아, 예. 아마 지난주였나? 저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랑 그다음에 소리도 없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리도 없이는 아직 못 봤고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베테 리뷰도 재미있게 잘 들었고 다만 제가 조금 스탠리 형님 옛날 사람으로서 스탠리 형님의 그 증언에 보태자면 소위 대졸 여직원도 유니폼을 입었어요. 네. 제가 94년 신입사원이었는데 한 95년까지는 내근직 여직원들은 아마 다 입히는 걸로 그렇게 했다가 한 96년에 없어진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에는 뭐 좀 시대상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여성 인력 수가 많아지면서 탈의실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공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거기 가서 술 많이 마신 날 짱 박혀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공간이 사라져서 그 후로는 화장실에 가서 신문지를 깔고 잤던 슬픈 기억이 있는데 탈의실 없애고 하면서 그 유니폼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일드를 보니까 일드에서는 이렇게 여성 인력들이 유니폼 입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신기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은 한 95년 영화의 배경이 되는 95년 정도에는 이 스틱 커피가 나왔어서 그렇게 직접 병에서 안 타고 보통 이제 그걸 좀 구비해 놓는 그런 사무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 좀 환경이 다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봤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우리 리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조금 내용이 흐트러졌다라고 저도 느꼈는데 제가 그렇게 느낀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TV 일일 드라마에 아주 그냥 뻑하면 나오는 게 주총 위임장 그쵸. 대결이거든요.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장치인데 맞아요. 그래도 한때 증권업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항상 그게 너무 엉토당토한 장치로 그렇게 거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나오는 걸 저는 상당히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좀 활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뭐 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유라고는 쳐도 사실 95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외국인 투자 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로 20% 이상은 투자를 못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는 뭐 30%다 해서 뭐 자기들이 회사를 인제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좀 '저건 아무리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고증을 무시했다고 해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소위 외환위기 이후에 다 풀어지긴 했습니다. 배우들 다 좋았고 저는 그 담배 피우는 직원 너무 주변에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직원이라서 그 당시 제 머리 모양이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이 웃었네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크리스님도 그때 저희 베테 리뷰 같이 하셨던가요? 예. 제가 점수를 제일 좋게 줬죠. 그랬나요? 왜 좋게 주셨어요? 재밌어서. 여배우들 많이 나와서 그것도 있고요. 쓸데없이 남자 배우들 얼쩡거리지 않고. 근데 정말 그 놀라운 변화가 요즘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같으면 그런 스토리에 고 주인공 3인방 특히 고아성 씨한테 꼭 남친이 있지. 남친이 있어서 뭐 이제 좀 울고 짜고 속상해하면 남친은 뭐 그러지 말라고 말린다던가 아니면 뭐 옆에서 격려해 준다거나 그런 남친 캐릭터가 옛날 같으면 반드시 있었을 텐데 요즘은 그걸 싹 제거하죠. 아무도 거기서는 연애는 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보여주지 않는 걸로. 그게 요즘 그 좀 여성들이 원탑이 되는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 주총 장면이 참 눈에 가셨는데 거슬리죠. 저는 그 주총 자체보다는 그 주총 회의장에 이사회에 그 여직원들이 떼거지로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모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영화적으로 뭔가 감동을 줘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건 짐작을 하지만 자꾸 그게 너무 아쉬웠고 상당히 현실적인 그 부분을 많이 가미해서 쭉 끌고 가던 작품에서 끝에 좀 너무 뭐 판타지 내지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갑자기 그냥 듬뿍 첨가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얼렁뚱땅 막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일이 해결되는 감이 좀 없지 않았죠. 한번 이렇게 쫙 모여서 이렇게 좀 보는 이로 하여금 울컥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했다 그 부분은. 반면에 저는 의외로 굉장히 신선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여주인공이 이제 동료 후배 직원하고 같이 오다가 그 이제 갑자기 남자 직원이 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또 나올 것이 나온 건가 했더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나름 반전 작은 반전들을 많이 넣어서 뻔하지 않게 끌고 가려고 노력한 거는 뭐 높이 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님이 늘 경계하시는 그 소위 심파라고 하는 그 장례식 장면이 그 이제 특정 원래 운영이 되던 그 회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활동을 하던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장례식 장면이 갑자기 이제 바뀌죠. 같은 장례식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센스 있게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걸 잘 전달을 하는 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울었고 다시 한번 애사에는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저도 평소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저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전 세계 영화 이야기 하자고 지금 마이크를 열어놓고 삼진그룹 얘기로 이거 스포일러 저거 안 해도 될까? 경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까 봐 우리가 이 정도면 근데 보실 분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어떤 결말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면 예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위클리 리포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디님 B급 신작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B급 신작 소개가 약간 특이합니다. 영화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니스터, 영화 시니스타가 역사상 최고 무서운 공포 영화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하실 영화 친구들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수긍을 하실 겁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그 사람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을 해서 100시간 넘게 여러 공포 영화를 시청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심박수 측정을 계속 했대요. 그랬더니
2012년 스콧 데릭슨 감독의 시니스터가 보통 이제 평소 심장 박동수 분당 65번 대비 8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등은 인시디어스였는데요. 거기 뭐 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점프 스케어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들 133까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 외에 그 탑 10 작품으로는 컨저링, 유전, 파라노멀 액티비티, It Follows 이게 좋아하시는 그건가요? Follow, 컨저링 2, 바바둑, 디센트 그리고 더 비짓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임스 완이 새 작품을 올리면서 뭐 호러의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 참가자 수가 달랑 50명. 그리고 뭐 이렇게 IMDb나 로튼에 있는 뭐 이렇게 랭킹 높은 공포 영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작들이 많겠죠. 그런 작품들만 대상으로 시청을 하게 한 거라서 공정한 또는 엄정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험 어디서 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사이언스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 유명한 사이언스지에서 이런 실험을 다 했네 하고서는 냉큼 열어본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름 과학적 실험이었다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흥미로워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재밌는 뉴스네요. 이제 결과도 재밌지만 그 실험 주체와 대상의 숫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시니스터는 국내에 살인 소설이란 제목으로 개봉을 했죠. 그래서 에단 호크 주연으로 아마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찬반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결과 굉장히 동감을 하는 편이고요. 난다긴다는 공포 영화 많이 있지만 저도 이 시니스터 보면서 굉장히 정말 쫄아서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영화가 무서웠던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크리스님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점프 스퀘어 위주로 이렇게 순위가 거의 간 거겠죠?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좀 높게 쳐주고 싶은 건 디센트. 그렇죠. 제 디센트도 기억에 그렇고. 그 동굴에서 처음 그 괴물들이 짠하고 나타날 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점프 스퀘어로는 전 이 중에서는 디센트를 좀 저는 1위로 꼽고 싶고 그리고 살인 소설은 제 생각에 그 부분 되게 좀 세지 않았을까 그 중간에 그 무슨 필름들 찾아서 영상기로 그렇죠. 틀어서 보는 그렇죠. 고기가 네. 되게 셌을 것 같고 거기서 그 보여지는 영상들이 굉장히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또 뒤에 뭐 반전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꼽자면 여긴 없지만 저는 라이트 아웃도 되게 점프 스퀘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 유전이나 팔로우 같은 영화를 보면 또 그렇게 점프 스퀘어 자체만은 또 아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보면은 그렇죠. 보니까 지금 가장 높은 그 심장 박동수를 기록한 영화가 인시어더스고 거기 점프 스퀘어 장면이 이제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서 더 눈에 띄기는 하는데 지금 언급된 영화들은 어떻든 공포 영화 입문하시는 분들은 필견작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화들 다 재미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도움되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영화 친구들을 모셔놓고 네. 다 애플 워치 같은 거를 채운 다음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뭐지 샤오미 다 채운 다음에 해보면 우리 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사람들 막 평이해. 다 무덤덤하게. 무덤 저게 왜냐면 뭐야 막. 이미 다들 보셨을 것 같고 베테 지금 영화 청취자 친구들. 정도면 그리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아주 고전 아주 그 작품성 있는 영화들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작품들 보여주면 도리어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도망가고 싶어서. 아니면 고전적인 영화에 더해서 저희 맨날 소개하는 B급 신작을 틀어주면 열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능하겠네요. 저는 하면은 심박수가 0 나올 수 있습니다. 죽어. 심장마비로 보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청취자들을 열받게 할 만한 영화를 다음에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오늘 B급 신작 한 작품인데요.
제목은 아라크나도입니다. 아라크네이도. 거미 그다음에 뭐 샤크네이도 같은데 하던 그 토네이도 뒤에 붙이는 아라크네이도인데요. 11월 말 디지털 공개된다고 하는데 이 감독이 익숙하네요. 로스앤젤레스 샤크 어택, 앵그리 아시안 머더 호넷, 에볼라 렉스 연출자의 신작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영화 트레일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화를 기다린 게 아니라 트레일러를. 네. 왜냐면 에볼라 렉스 그때 소개했을 때 트레일러로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때 필모를 제가 체크할 때 이 영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언젠가 나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왔네요. 근데 더 놀란 거 되게 빨리 나와서 에볼라 렉스의 후속작이겠거니 하고 필모를 봤더니 에볼라 렉스와 이 영화 사이에 17개의 작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머나 밥만 먹고 하나씩 찐다. 에볼라 렉스 소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여름에 했는데. 네. 그리고 대박. 이 작품 뒤에도 뭐 3개인가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쯤 되면 뭐. 근데 트레일러 이거 다크님도 보셨죠? 네. 진짜 말이 안 나오던데. 이거는 샤크네이더는 명작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작사가 SCS 엔터테인먼트라는 저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필모를 쭉 찾아봤더니 크리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IMDb에 등록되어 있는 이 제작사의 영화가 총 36편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4편이 2020년 전에 만들어진 4편. 나머지 다 올해 32편이 2020년과 2021년 개봉으로 되어 있는 영화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크리스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감독의 영화가 아마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 제목을 대충 이제 읊어보면은 말씀하신 에볼라 렉스 그리고 할리 위워드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5G 좀비스, 앵그리 아시안 머더 호넷, 그리고 이건 미드훅 매서커 파트 6 블러드라인. 그래서 저는 제목이 그냥 파트 6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놀랍게도 앞에 1, 2, 3, 4, 5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작 중인 영화가 에볼라 렉스 대 머더 호넷. 자기네들 안에서 벌써 유니버스가 됐군요. 그리고 또 미드훅, 매서커 7 뭐 이런 작품들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어사일럼을 놀렸다면 이제 더 이상은 어사일럼은 이제 절대 왕이 아니다. SCS를 주목해야 한다. 트레일러를 보면서 제일 의아해한 거는 토네이도로 거미들이 날라오는데 일반 거미도 있는데 사람만한 거미가 나오더라고요. 저거는 도대체 뭐지? 뭐 돌연변인가? 그러네. 설명이 전혀 없이 토네이도 타고 날라오면 커지나?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영화가 또 하나 나왔어요. 뭐 올해 그 코로나 럭다운을 맞이해서 물을 만났네요. 물이 만났어. 심지어 에볼라 렉스는 36명이 지금 리뷰를 썼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8.5점을 직원들이지 뭐. 놀랍군요. 진정한 비급 영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반가웠습니다. 끝에 네이도만 붙으면 이제 막 반가워. 다음 영화는요? 네, 다음은 A급 신작 소개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더 프롬이에요. 고등학교 무도회를 뜻하는 프롬인데요. 뭐 이쯤 되면 넷플릭스에서 부서가 있다면 PC국 부서가 있다면 공무원이라고 국장급 공무원이죠. 라이언 머피가 연출을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영화판입니다. 고등학교 무도회 프롬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여학생. 그 여학생을 돕기 위해서 일군의 한물간 배우들이 이 시골 마을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라고 하네요. 처음엔 저는 이거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자친구를 동반하고 싶은 여학생인데 제가 선입견이 있었구나. 이건 넷플릭스고 라이언 머피인데 당연하지. 그리고 트레일러 보니까 진짜 딱 LGBT를 위한 그렇죠. 영화가 아닌가. 네. 근데 캐스팅은
장난 아니던데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일단 투톱이 니콜 키드먼, 메릴 스트립, 그리고 또 그 요새 감독하고 제작 많이 하시는 조던 필의 또 그 개그 콤비 키건 마이클 키도 여기 그렇죠. 나오고, 또 토크쇼 진행자인데 노래도 잘하고 또 캐치에도 나오셨던 제임스 코든 또 여기 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뭐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나중에 우디님이 보시고 리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게요. 저는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트레일러만 봐서 뭐 신데렐라를 현대판으로 했나 했어요. 뭐 이런 그 메릴 스트립이나 니콜 키드만이 그 뭐 요정 대모님 같은 건가 했는데, 이 이제 내용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고, 뭐 그 무대에 뮤지컬로 이미 원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라이언 머피가 이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 또 성 정체성도 있어서 그냥 화려한 맛에 나중에 공개가 된다면 한번 그냥 글리 보는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리스님은 의외네요. 아니 여배우, 그러니까 여배우와 남자 배우가 둘이 연인도 아니고 예. 여배우만 둘이 연인으로 나오면 여배우가 두 배로 나오니까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이잖아. 학생- 철컹철컹. 그것도 하나 있고, 일단 라이언 머피도 제가 요새 약간 좀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몇 번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뮤지컬이라 저 뮤지컬 잘 안 보잖아요. 어유, 우리 닥터님은 또 뮤지컬 매니아라고. 닥터님 네. 보시게 하고 저랑 같이 리뷰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Sylvie's Love, 뭐 실비의 사랑 정도 되겠습니다. 그 테사 톰슨, 네. 발키리죠. 우리 토르에서 발키리이자 뭐 크리드에서 또 여친으로 나오는 테사 톰슨 주연의 195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래요. 재즈와 팝 문화로 가득한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12월 말에 요거는 아마존 공개네요. A급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확 관심이 안 가서. 이것도 근데 이게 또 부분적으로 공개가 됐나 봐요. 평점이 좀 나왔는데 IMDb는 6.99, 로튼 토마토 지수는 15명이 점수를 줬는데 100%. 네. 그리고 이건 트레일러 보셨죠? 네. 근데 이거는 흑인이 주인공인데 뭐 이렇게 인종차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 네. 그 테사 톰슨이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레코드 가게에서 알바처럼 일을 하다가 그 약간 B급 그냥 세션 연주를 하는 흑인 청년과 이제 만나서 좀 사랑을 하게 되고, 음악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생겨서 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런 좀 약간 순수 음악 로맨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남녀 주인공이 둘 다 흑인인데 그 요새 나오는 작품들 보면 정말 그 인종차별 갈등을 아주 거의 전면에 다 내세우는데 이건 그거 이건 같지 안 그런 않아요. 것 오히려 같더라고요. 음악을 상대로. 네. 도리어 백인이 안 보이던데요, 예고편에 예, 보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거 같아요. 도리어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백인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정통 같은데. 재즈를 하고 싶은 이 아마 음. 남자 주인공과, 그다음에 이제 50년대니까 모타운이라든가 팝 음악으로 어떤 상업적인 그런 쪽으로 또 가려고 하는 어떤 흑인 음악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묘사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예고편에 보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고요. 앞에 소개해 주신 프롬과 함께 둘 다 이제 헐리데이 시즌을 겨냥한 영화라고 아예 맞습니다. 딱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니까 12월에 보라는 네,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주목하셨다가 공개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A급 신작은요. The Life Ahead, 뭐 내 앞의 생애 정도 되겠어요. 그 지상 최대의 작전 같이 좀 고전 각본가로 유명한 로맨 게리가 직접 원작을 쓴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미 그 77년도에 시몬느 시뇨레 여사님 주연으로 한번 영화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목이 마담 로사였더라고요. 이번에는 올해 86세인 소피아 로렌 여사께서 10년 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한 작품입니다. 로렌 여사의 아드님이죠. 에드와르도 폰티가 직접 연출을 했고요. 11월 13일에 넷플릭스 공개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A급이구나. 트레일러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전 트레일러 보고 네. 또 울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이태리의 어딘지 모르지만 바닷가 마을에 이제 소피아 로렌 여사가 사시는데 이 여사님이 뭔가 좀 불우한 뭐 청소년들 아니면은 여성들을 그냥 이렇게 좀 봐주는 쉘터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나타난 흑인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이 여사님 길거리에서 이거 뭐야 날치기를 한 적이 있는 또 그런 악연이야. 근데 이제 얘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제 이 녀석을 자기 쉘터에서 살면서 둘이서 이제 티격태격 그렇게 지내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겠죠. 근데 아마 뭐 신이님의 분명한 그 흑인 소년 아마 이름이나 이런 걸 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 난민 출신인 것 같던데 그런 또의 연기 초보 어린이가 갖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고 이제 정말로 뭐 지난주 헐리우드 섹스 심볼 여배우 때도 거론됐던 우리 소피아 로렌 여사의 정말 나이가 들은 모습이지만 클래스는 여전한 그 뭐 외모와 연기가 짧은 트레일러에서도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라이프 어헤드 하니까 아마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자기 앞에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제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작품 하시겠죠. 원작 소설이 워낙 유명하고 또 로맨가리는 에밀 아자르라는 그 필명으로 더 유명하고 이 작품을 그렇게 발표를 했다 하지요. 그 콩쿠르상을 2번이나 그 수상을 할 정도로 대문호이기도 하고 원작 자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영화화가 돼서 아카데미 외국어상도 수상한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짜 가을에 또 어울리는 그런 문예 영화 한 편 같은 느낌. 하지만 영화 그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생존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지금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도 많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참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몇십 년 전 원작이지만 이제 현대적으로 또 네, 각색을 그렇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볼 만한 최근에 그런 함의까지 다 들어가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는 트레일러 볼 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부른 분이 또 이태리에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로라 파우시니? 뭐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신곡을 내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오리지널 송이라고. 그 작곡가도 다이앤 워렌이라고 굉장히 그 영화 음악 많이 한 아주 유명한 미국 그 여성 음악인이죠. 그래서 그 양반이 비영어권 영화의 영화 음악으로 이걸 처음 했대요. 이태리 영화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라인업을 보면 이제 슬슬 아카데미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까지 굉장히 전략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한번 발표가 됐지만 올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봉들을 많이 못하고 뭐 하반기로 밀리고 많이 그래서 내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4월이에요. 4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출품 마감이 2월 달까지 이렇게 연장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한 1, 2월까지는 이런 문예 영화들이 고급진 문예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우리나라 개봉도 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작 넷플릭스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왓썸 넷플릭스. 오늘은 뉴스는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콘텐츠 딱 3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기대했던 레베카. 올 것이 왔습니다. 장르는 뭐 스릴러, 미스테리, 로맨스. 미국 영화고요. 영화 특징 등골선을 긴장감 넘치는 왜 아니겠어. 로맨스. 살짝 동의할 수 없는 게 몇 개가 껴있는데 관람 등급 15세 이상. 이게 이제 1938년에 발표된 데프니 듀 모리의 소설 레베카를 원작으로 한 심리 서스펜스 영화고 1940년에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이 또 동명의 영화를 내서 유명했고 또 뮤지컬로도 많이 유명하다면서요. 그래서 줄거리는
1년 전 요트 사고로 사랑하는 와이프 레베카를 잃은 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던 맥심 드 윈터, 아미 해머가 연기합니다. 맥심 드 윈터라는 남자가 몬테카를로에서 반 호퍼 부인의 일명 컴패니언, 동반자인데 솔직히 거의 수발되는 하인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곳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계속 이름이 안 나오죠, 여자 주인공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릴리 제임스. 그래서 베이비 드라이브의 그 아가씨죠. 그렇죠. 네. 첫눈에 반해버린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영국 해안가에 위치한 드 윈터의 저택으로 가게 되는데,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바로 깨지죠. 이유는 저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안주인이 된 이 여자를 거의 환영을 안 해요. 그 중에서도 그 저택의 집사 댄버스 부인은 특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맥심 드 윈터의 전 부인인 레베카의 여러 가지 흔적을 마주치게 되면서 주인공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죠. 등골 오싹, 등골 서늘한 것 같은데. 등골 서늘이요? 예. 그럴 분위기로 가다가 그냥 끝나더라고요. 저런.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주는 네. 게 없이 그냥 쭉 해서 영화 끝났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조금 감독 보고 또 약간 기대, 약간 또 걱정 약간은 있었어요. 왜냐면 벤 휘틀리 감독이 제가 어떤 영화는 되게 좋게 봤고 어떤 영화는 또 별로였고 막 그랬거든요. 뭐 하이라이즈도 있고 뭐 프리파이어, 또 킬리스트. 예. 킬리스트를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초반 두 사람이 급격하게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내용은 나름 괜찮아요. 로맨스 영화로서 뭐 재밌게 보다가, 근데 중후반부부터 이제 그 전 부인 레베카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미스테리 서스펜스로 가는데, 그게 솔직히 좀 흥미를 못 끌었어요. 굉장히 영화가 좀 밋밋한 것 같고, 그냥 이야기만 쭉 전개되다가 이렇게 몰입해줄 좀 긴장감도 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리고 주인공 릴리 제임스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역할에 좀 안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 배우는 아직은 좀 가벼운 로코몰에 나오면 잘할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근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니, 우디님 그때 처음 소개해 주시면서 많이 기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보셨나요? 아직 오프닝만 좀 틀어보고서는 일단 그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봤는데 크리스님께서 영 아니라고 해서 그냥 천천히. 사실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이거 꼭 히치콕 원작 히치콕 작품을 이거 꼭 봐야 된다고 권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처녀 시절에 보셨다고요. 이번에도 봐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기다렸다가 보시고 계실 텐데, 그러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새 SNS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본 거를 대충 쓰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별로라 그러면 아예 안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플루언서네 인플루언서. 자세히 쓰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긴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영향력이 대단하신데요. 페북 친구에서만. 자, 오늘 크리스님 그러면은 그 리뷰대로라면요, 등골 오싹, 등골 서늘, 이걸 느끼고 싶은 분은 살인 소설 보시고 레베카 줄거리가 궁금하시면 원작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특징은 그냥 로맨스. 크리스님께 물어보나 우문이지만 아미 해머는 좀 많이 나오나요? 누군지 모르시죠? 남자 주인공이요. 잠깐 누군지 색깔. 너무한 거 아니야? 하인인가? 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럼 그 친구 보는 맛에 한번 많이 나와요. 봐야 되겠네요. 네.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 작품은요? 예, 다음 작품.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 우리 배드테이스트.co.kr 홈페이지에 보시면 닥두님께서 히치콕 레베카와 새로 나온 레베카에 관한 그 짧은 리뷰를 올리셨더라고요, 글로. 그것도 한번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제가 레베카보다 조금 더 기대했던 사륙 호텔. 청불이고요. 노르웨이 영화예요. 장르는 호러 스릴러. 특징
무서운 이야기. 그 줄거리는 이제 핵전장으로 인해서 이제 폐허가 된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에 고통받고 사는 미래 세계가 시대 배경이에요. 이제 주인공 가족이 나오는데 딸아이 한 명과 남편, 부인 이렇게 세 사람이고 어느 날 거리에서 이제 식사와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막 광고를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아 이런 우리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오락거리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가족 배고프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 디너쇼 티켓을 구입해서 그 호텔로 갑니다. 근데 관객 자격으로 온 손님들에게 이제 식사가 차려져요. 그리고 호텔 전체를 무대로 이제 약간 연극같이 쇼가 시작이 되는데 출연자와 관객을 구별하기 위해서 관객들한테는 다 가면을 씌워요. 그 뒤부터 이제 호텔 곳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건 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제 쇼를 관객들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관객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결국은 이 쇼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왜 기대를 했냐면 트레일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목부터 사륙 호텔인데 그렇죠. 대놓고 예. 언제는 뭐 캐데버 뭐 그래서 시체 해부용 시체 이런 뜻인데 한국 제목이 더 난 것도 같고 뭐 약간 스포일러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구미가 땡겼는데 소재가 참신해서 근데 장르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잘 못 풀어냈다고 해야 되나? 충분히 그런 설정이 많았거든요. 약간 고어함이나 스릴러적 요소를 좀 많이 넣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게 거의 생각보다 너무 약해가지고 아 조금 굉장히 제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 노르웨이 공포 영화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좀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런 네. 기대를 가지고 보면은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넷플릭스가 특징에서 다른 때 보면은 뭐 이상한 걸 두세 개씩 갖다 붙이는데 이번에는 그냥 무서운 이야기 달랑 네. 이렇게 붙인 거 보니까 넷플릭스도 굉장히 성의 없이 이 영화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트레일러만 보시고 뭐 약간 뭐 호러나 고어를 기대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너무 그냥 찔끔 강도가 네, 약하구나. 얘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로 그거를 되게 많이 넣을 수 있는 그게 많았는데 별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좀 제작비가 없었나?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한국 제목 사륙 호텔이라는 제목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제목은 강렬한데 진짜 예. 그 제목하고 연결하면 한 2, 30분 보다 보면 아 대충 이런 거겠구나 예상이 거의 돼요. 그리고 그 예상이 거의 맞습니다. 오늘 크리스님이 두 편의 영화 소개해 주시면서 완전히 그 관객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네. 작사를 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별점을 주자면 2개 합쳐서 5개. 후하나. 괜찮죠? 5개면. 네. 네. 그럼 과연 세 번째 영화에 대한 평가는 어떠실지? 세 번째 드라마인데요. 예. 바로 진짜 초기대작이었던 퀸스 갬빗. 미국 드라마고요. 출연진은 여주인공이 아니아 테일러 조이. 그리고 또 남자 배우 중에는 러브 액츄얼리와 메이즈 러너에 나왔던 토마스 브로디 생스터. 러브 액츄얼리에서 꼬마로 나왔던 배우예요. 그 녀석. 예. 그리고 살이 많이 빠져서 요새 성인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괴롭히던 그 맞아요. 더들리라는 그 친구 이제 해리 멜링 여기 나오거든요. 거의 넷플릭스 공무원이죠 이 친구도 요즘. 거의 그래요. 올드가드도 나왔지. 카우보이의 노래에서는 팔다리 다 자르고 나왔지. 그렇죠, 맞아요. 계속 지금 넷플릭스 영화. 악마는 어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서 나오지. 나오죠. 거의 진짜 넷플릭스 전문 배우. 그러네요. 그리고 특징은 밀착된 시선, 풍부한 감정. 뭐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줄거리 1950년대 이제 후반이 배경이고 이제 어머니를 차 사고로 잃고 나서 고아가 된 소녀 베스 하몬이 보육원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체스에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 보이게 돼요. 근데 당시 국가에서 제공하던 어린이들을 위한 신경 안정제 이제 중독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알코올 중독까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점점 이제 더 넓은 그 남성 중심의 체스 게임계에 아주
파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결국은 마지막의 목표는 체스 최고의 지위인 그랜드 마스터를 향해서 이제 내딛는 그 여정을 그렸는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8살부터 22살까지의 이제 내용을 그립니다. 이게 월터 테비스라는 작가의 1983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소설이 뭐 페미니즘도 나오고 체스에 관해서도 나오고 또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주제를 담은 책인데 사실은 책이 속편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다음에 작가분이 사망하셔가지고 속편은 안 나왔습니다. 그 폴유먼 주연의 허슬러 네. 그 원작자이기도 해요. 예. 아 그렇구나.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스티븐 소더버그의 표적 그리고 제임스 맹골드의 로건의 각본을 쓰신 스캇 프랭크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니콜라스 레그 감독의 쳐다보지 말아랑 마니아와 루크의 각본을 쓰신 앨런 스캇. 이 두 분이 같이 크리에이터를 하셨어요. 일단 제목 퀸스 갬빗 이게 체스 기술인데 이제 체스 말 하나를 희생시키면서 좋은 포지션을 선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볼 때는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빅픽처로 이기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희생하는 그런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고 극 중에서 그 전략 기술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는데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봤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먼저 아니아 테일러 조이 원래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전까지 본 아니아 테일러 조이 연기 중에 이번이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도 있고 솔직히 드라마는 후반부는 전반부에 비해서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긴 해요. 그 성장해 나가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재밌었고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 아니아 테일러 조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되게 재밌게 봤고 이제 캐릭터가 이제 천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뭐 말로 뭐 살가운 말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얼굴 표정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뭐 기쁜 거, 화난 거, 슬픈 거. 근데 그거를 진짜 눈빛이랑 그 표정으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배우의 외모를 100% 활용한 그렇죠. 그런 캐스팅이고 연기였고 아니아 테일러 조이 양이 좀 전형적인 미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외모인데 눈도 엄청 크고 그걸 다 정말 잘 살렸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얼굴 클로즈업 되는 장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특징이 혹시 밀착된 시선이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많이 쳐다보죠 나를. 예. 크리스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아 그렇죠. 푹 빠지죠 완전히. 예. 그리고 체스를 몰라도 솔직히 뭐 감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1도 모르거든요. 예. 심지어 저도 체스 어릴 때 좋아해서 많이 두고 그랬는데 전략상에 무슨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저도 다 몰라요. 근데 뭐 체스 말 이름이나 어떻게 움직이나 정도를 미리 좀 알고 보시면 대화 중에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뭐 퀸이 어쩌고 뭐 비숍이 어쩌고 나오니까 그거 알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예. 하여튼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나오자마자 봤고 정말 아껴서 7부작이었나? 네, 7부작이요. 굉장히 뭐 한 4, 50분짜리 7부작이니까 부담도 없고 정말 딱 그냥 미니 시리즈로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역할렘물이기도 하죠.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그런 경향이 크진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 로맨스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남성들 정도인데 저는 그 양 어머니와의 관계,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양 어머니의 묘사라든가 연기도 정말 굉장히 훌륭해서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고. 저는 처음에 이제 체스로 이제 돈 벌게 되니까 양 어머니가 좀 못된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먹어서 돈 벌어야겠다. 전형적이지 않아 그런 근데 게.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그 관계가 좋고 그 어머니 역할 하신 분이 또 감독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꽤 괜찮은 영화도 몇 개 연출하셨어요. 마리 엘 헬러?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그분도 연기 괜찮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예. 앞서 두 편의 영화를 그냥 단호하게 처단하신 우리 크리스님께서 마지막 한 편은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부흥회를 좀 해야 된다. 다행이었어요. 진짜. 아니, 세 개가 진짜 다 기대작이었거든요. 근데 퀸스 갬빗을 제일 나중에 봤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거는 재밌네. 덩달아 우디님까지도 보시고 같이 거들어 주시는 거 보니 우리 좀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뜻하지 않게 제가 아냐 테일러 조이 영화나 작품을 지금 3개를 본 거예요. 뭐 음. 뉴 뮤턴트도 있었고 그 전에 엠마까지. 음. 그래서 굉장히 결이 다르고 완전 분위기가 다른 3 작품을 봤는데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뭐지? 20일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걸 안 봐 예예예. 가지고 글라스랑 거기서의 활약은 몰랐는데 뭐 위치 같은 건 당연히 못 봤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여배우더라고요. 이제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 그런 배우인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빛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음악도 되게 훌륭하죠. 아 음악도 예, 좋죠. 의상 미술 뭐 시대물이니까 다 좋았어요 진짜. 예, 이게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까지 그 음. 체스에서마저도 냉전 시대 그 네, 미소 그렇죠. 간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까지 다 묘사가 되는데 정말 뭐 하나 정말 빠짐이 없는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서 가장 강적이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또 그런 구도가 예. 예.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디님한테 마이크를 네. 넘겨서요. 제작 소식 몇 가지 빨리 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브라이드예요. 신부. 누구의 신부일까요?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입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직접 제작 및 주연을 맡고요. 애플 TV 그리고 A24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13년 칠레 영화죠. 글로리아. 그리고 2017년 요거는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그에 수상했던 판타스틱 워먼의 연출을 했던 세바스티안 렐리오가 감독을 맡고요. 이거는 그 뭐 파고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유니버설의 몬스터버스와는 무관한 작품이며 로렌 슈커 블럼, 레베카 안젤로라는 여성 듀오가 시나리오를 집필을 하는데요. 이들은 그 유니버설 그리고 블럼하우스가 만들고 있는 라이언 거슬링 주연의 울프맨 시나리오도 쓰고 있어요. 참고로 로렌 슈커 블럼은 제이슨 블럼의 아내입니다. 부부가 다 해먹네. 응? 공포 영화파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냥 요거는 정말 아마 스칼렛 요한슨이 그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캐릭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를 대충 보니까 이제 뭐 뛰어난 기업가가 이제 창조를 했는데 굉장히 집착을 해서 이제 주인공 여성이죠. 여성이 이제 창조주를 거부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뭐 그런 얘기라는 거 보니까 또 작가 콤비가 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쓴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잘 맞는 것 같다. 왜냐면 전 이분들이 울프맨 한다 그랬을 때는 또 무슨 이거를 또 페미니즘적으로 풀어낼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하고는 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브라이드하고. 그러게요. 그 원작 영화가 워낙 명성이 자자한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예. 아담스 패밀리. 이거는 우리 이블레이드님께 바치는 소식인데요. MGM TV 제작이고요. 팀 버튼 공의 최초 TV 나들이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뭐 어디서 공개될지는 미정인데 넷플릭스가 자기가 좀 가져가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 딸내미죠. 웬스데이 아담스의 시각에서 보는 요즘 세상이 주로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91년도에 그 베리 소넨필드 감독, 라울 줄리아, 안젤리카 휴스턴, 뭐 크리스티나 리치 등이 나왔던 그 영화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당시에 MC 해머의 그렇죠. 그 OST도 상당히 인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원래 아담스 패밀리 자체가 TV 시리즈가 원작 아닌가요? 뭐 만화가가 원래 있고 그랬나? 그거를 이제 예. 흑백 TV 시절에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90년대에 지금 관객들에게는 가장 그렇죠. 크게 기억이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는 네, 더 맞습니다. 친근하고 예. 저는 되게 이상하게 이때까지 팀버튼이 이거랑 관련이 전혀 없었나? 왠지 이미지가 너무 어울리죠. 네, 뭔가 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음. 한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이 만나야 들었고. 할 사람들이 만난 게 네, 아닌가 그러게요. 싶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조니 뎁이나 헬레나 보넴 카터는 이제는 안 나왔으면 새로운 인물을 좀 썼으면. 그러게요. 다음 작품은
옥수수밭의 아이들 뭐 또는 일리언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그 작품이 리부트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미 촬영은 올 초에 다 마쳤대요. 그런데 어. 폭력 그리고 피칠갑으로 R 등급을 오.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84년도에 나왔던 그 영화와는 관계가 없고요. 주로 각본가로 활동했고 연출은 울트라 바이올렛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을 한 적이 있는 커트 워머 감독이라고 하고 내년에 공개됩니다. 이 궁금하네요. 어떻든 모처럼 우리 스티븐 킹 옹이 등장을 한 거는 그 원작 소설이 이제 영화화됐다는 이야기는 매우 반가운데, 근데 84년에 만들어진 영화도 어차피 소설에서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화를 한 것일 텐데 그거와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겠다는 제가 건지. 원작을 몰라서 알 수는 없는데 네. 그 84년작이 조금 원작하고는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작과 달라서 네. 좀 더 원작에 가깝게 뭐 간다. 그런지 어떤지 뭐 해석의 차이겠지. 이퀄리브리엄 감독이면 뭐 폭력은 뭐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폭력 수위 자체도 그렇지만 설정이 일단 제목 그대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을 참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모르셨구나. 네. 예, 그런 이제 기본 설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미 좀 뭐 상식적으로는 이미 세고, 근데 그걸 묘사까지 심하게 한다라면 이건 엔간해서는 좀 R 등급을 맞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거의 막 애들이 어른들을 난도질하는 영화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도 못 봤지만 이번에도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걸로. 제작 소식들이 전부 다 리메이크 이야기 또는 뭐 새로 만드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네요. 네. 마지막 제작 소식은 뭐 오늘 파고님 안 계시지만 파고님이 좋아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벨벳 언더그라운드에 관한 다큐멘터리 소식입니다. 60년대 중반에 루 리드가 결성한 전설적인 밴드죠. 이 밴드를 조명하는 다큐를 만드는데 토드 헤인즈 감독이 연출을 하고요. 애플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뭐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음악 많이 안 들으시는 분들도 한국 영화 접속 때문에들 많이 알고 계실 그렇죠. 거고, 유명한 곡들이 있죠. 예, 뭐 그 몇몇 곡만으로도 이제 그냥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거의 뭐 전설 같은 그런 밴드이기도 그리고 아마 하고. 후대에 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네.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망할 것 같고 터드 헤인즈 감독도 이런 뮤지션들에 관한 전기 영화나 네. 이런 쪽으로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업계 소식 몇 가지가 있어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자살 특공대의 화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얼마 남지 않은 영화 월간지 영국의 엠파이어 매거진에서 표지용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임스 건 감독이 본인 트윗에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굉장히 심각한 아주 딱 그 각 잡고 찍은 캐릭터들의 단체샷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감독도 같이 한 그냥 화기애애한 그런 단체샷이에요. 포인트는 그 뒤쪽에 시종일관 쾌한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서 있는 우리 핏 데이비슨이 포인트고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하단에 엘바 사마가 앉아 계십니다. 너무 반가워서 사진을 픽업을 해봤습니다. 제임스 건이 DC 측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누구를 죽이고 살리는 거를 다 그냥 아예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 그거를 이제 완전 전임하게 돼가지고 아직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뭐 하여튼 서로 막 싸우기도 할 거고 분명히 누구는 죽을 건데 자기 맘이다. 신나겠다. 등장인물들도 많던데. 이게 앞에 공개된 거와 완전 별개인 거죠? 새로. 그렇죠. 새로. 뭐 누구야? 마고 로비 외엔 거의 다 바뀌지 않았나요? 그럴걸요. 마고 로비는 그대로 네, 나오나요? 마고 로비는 그대로 할레퀸 사람 수가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네, 훨씬 많아지고 뭐 존 시나랑 이드리스 엘바가 굉장히 합이 좋다니까 기대해 봐야죠. 존 시나가 진짜 그 분노의 질주가 밀려나면서 기대적 두 편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잘 되면 확 뜨는 거고. 그러게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네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10월
하순이 되면서 미국 그 회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회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워너의 모기업인 AT&T 그리고 넷플릭스도 CEO들이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나 뭐 투자자들에게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만 빨리 발췌를 했는데요. 워너 AT&T의 CEO에 의하면은 지금 130개 작품을 제작 중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극장 상영 가능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다. 테넷 같은 경우는 그 개봉을 했지만 뉴욕 가장 큰 시장인 뉴욕과 LA의 극장이 다들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라는 뭐 그런 말도 남겼는데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극장 개봉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뭐 코로나 추세에 따라서 변수가 매우 크다. 내년 전망 또한 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리드 헤이스팅스랑 뭐지 사란돈가 그 두 공동 CEO들이 지금 올해 3,400만 명의 가입자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했대요. 9월까지는 이제 2,800만 명 정도 가입을 했고 지금 거의 뭐 3억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가입자 증가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러나 회사 측은 가입자 증가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유지를 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시청을 하느냐, 시청 시간, 시청 빈도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작품의 개수 자체는 서비스 초창기보다 많이 줄었대요. 반면에 양보다 질을 좀 우선해서 왜냐하면 많이는 올려놔도 사람들이 안 보는 건 손이 안 가더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작품 위주로 구성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워너에서 놀라운 게 130편을 제작 중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큰 스튜디오는 정말 큰 스튜디오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넷플릭스를 이제 다른 나라 게 많잖아요. 미국, 영국 말고. 다른 나라 드라마들이 재밌는 게 꽤 많아요.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 뭐 독일, 러시아, 뭐 프랑스. 그래가지고 다른 데랑 차별화 두는 데 있어서 그 미국, 영국 드라마 말고 이제 나머지 드라마 가지고 좀 승부를 보지 않을까. 미드영드가 나쁘진 않은데 미드영드는 특히 넷플릭스는 희한하게 그 좀 PC함을 너무 막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거부감 생길 정도로 막 넣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드라마는 또 너무 안 그렇더라고요. 코로나도 코로나고 보면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사실 미국이나 영국 드라마 정도가 가장 무난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나라들 드라마는 사실 접할 기회 자체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는데 어떻든 넷플릭스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저희들도 좀 더 손쉽게 그런 다른 나라의 드라마들도 접하게 되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또 국내 드라마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그렇죠. 인정을 받게 된 것도 또 그런 또 같은 이제 반대의 어떤 그런 영향력인 것 같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영화계가 분명히 개편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춘추전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극장 스트리밍 서비스 동시 공개는 안 하나 봐요. 그렇게 시도는 그 저것 때문에 그 오스카 같은 거. 예. 예. 그리고 예. 초기에 왜 그 극장주 사업주들이 그 굉장히 넷플릭스 보이콧했죠. 서비스 때문에 그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가닥이 잡힐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아카데미 같은 데 출품하고 싶은 작품은 거의 동시 개봉 뭐 일주일차 정도로 개봉 및 맞아요.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래서 자꾸 극장 체인을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마음 편하게 그거 하려고
왜냐하면 그 오스카 출품 조건에 보면은 뭐 LA, 뉴욕 몇 개 대도시 극장에서 뭐 일주일 이상 상영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맞출 만큼만 극장을 갖추면 되니까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007 25탄이죠. No Time to Die가 스트리밍으로 직행을 하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랑 애플 TV에서 서로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미국 내 상영권을 따내려고 노력 중이라는 루머가 돌았어요. 지금 원래는 올해 4월이었고 11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지금은 내년 4월로 개봉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MGM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이 돼서 이렇게 뭐 제시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 007 중에 가장 흥행을 많이 한 걸로 알려진 스카이폴 예로 들면은 전 세계에 11억 달러, 미국에서 3억 달러 박스오피스 실적을 냈는데 보통 여기서 절반 정도는만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죠. 거기다 홍보 비용까지 생각하면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2억 달러 한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 그냥 극장 상영하는 것보다 훨씬 남는 그런 장사죠. 게다가 해외 배급은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MGM은 이제 루머가 워낙 기승을 부려서 그랬는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이 영화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내년 4월에 극장 개봉한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근데 가봐야 알지. 그럼요.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또 아까 뭐 원어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영화관 안 돌면 그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꼬이면 차기 본드도 발표를 못하고 지금 다 막 엉켜 있어가지고 MGM도 무척 난처하지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우리 한국 영화 이야기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정작 뉴스를 다 마칠 시간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뭐 그래도 저희가 그쪽 사람들이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걱정해야죠. 날씨까지 추워지고 이제 뭐 독감과 코로나가 이제 같이 유행하면 큰일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신경도 쓰시고 그리고 할로윈데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집에서 공포 영화를 봅시다. 아니 근데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할로윈에 열광하는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큰 장사 대목이니까. 아니, 근데 네. 이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아이들 왜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막 즐기게 한다니까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저희 나이만 돼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나 보는 낯선 것이었는데 자, 즐기더라도 이제 가급적 단체 행동은 피하시고요. 예, 안전하게 우디님 말씀대로 집에서 즐거운 영화 보시고요. 그 아담 샌들러 주연의 휴비 할로윈이라고 그거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할로윈 영화입니다. 네. 적재적소에 꼭꼭 집어주시는 크리스님의 코멘트까지. 그리고 퀸스 갬빗도 있고. 예. 퀸스 갬빗 강추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계속 내일 또 라이브 방송 있는 거 아시죠?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